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밤, 저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외면하면 제 인생도 함께 얼어붙을 거라는 걸. 혹시 저 아이 세봄이 맞습니까? 저도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밤, 저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버스 정류장 벤치 아래 버려진 포대기 하나, 그 안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 하나.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외면하면 제 인생도 함께 얼어붙을 거라는 걸. 하지만 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7년 후 한 남자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 세봄이 맞습니까? 저도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건 함께 버틴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산자락 작은 읍내에서 메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장만복, 그리고 겨울밤 눈 속에서 제게 온 윤세봄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지만 오늘도 세 팀뿐이었습니다. 메밀국수 2그릇, 수제비 1그릇, 그나마 불쌍해서 들러주신 단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님, 국수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 산자락 작은 읍내, 해는 일찍 지고 거리는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장작난로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요.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365일 하루도 그리운 마음 안고 살아.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올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막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DJ의 목소리, 청취자의 사연, 흘러가는 노래,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 낡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6시에 가게 문을 열고요. 저녁까지 손님을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혼자 정리하고 불을 끈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가게 뒤편에 붙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혼자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제가 젊을 때 서울에서 일하다가 형님이 병드시자 고향으로 내려와 10년 넘게 간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를 물려받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었습니다. 읍내에는 새로운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제 가게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들이 싫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안쓰러워하는 말투, 무심코 던지는 위로.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고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을 떠나보낸 뒤로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형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손은 차가워졌고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놓으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송이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았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첫눈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함께 첫눈을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뒷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보일러를 켜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형님과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서울 남대문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님은 웃고 계셨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만보가, 너는 혼자 살기엔 너무 따뜻한 놈이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폭설 경보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손님은 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혹시라도 찾아올 손님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형님께 물려받은 가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눈이 쌓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밖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서 아주 작게 무언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니, 무언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얼굴을 때렸고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읍내 외곽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벤치 아래 눈이 쌓인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것은 포대기였습니다. 낡고 젖은 포대기.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가운, 하지만 살아있는 아기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차가웠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꽉 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눈이 제 시야를 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젖은 포대기를 벗겼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았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고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를 돌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119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 아기는 어디로 갈까?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보육원으로 갈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폭설 속에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아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포대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메모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글씨는 떨리고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메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차가운 마음이, 혼자 살겠다는 다짐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안았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음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밤새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잠들면 숨을 쉬는지 확인했고 깨어나면 달래주었습니다. 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마치 형님을 간병하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님은 결국 제 손을 떠나셨지만 이 아이는 제 품에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멈췄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기를 살리겠다고.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요. 입술은 가만히 벌름거렸습니다.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대기를 살펴봤습니다. 낡고 얼룩진 포대기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쪽을 뒤지다가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펜던트였고요. 은행잎 모양이었습니다. 펜던트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2단 하나의 알파벳. 펜던트를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아기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아버지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펜던트는 아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 육수를 우려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차가움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것을 경찰에 알려야 하고요. 아기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기를 보내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누가 아기를 돌볼까? 아기는 행복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을 움직이며 제 손가락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병상에 누워 계신 형님이 제 손을 붙잡던 그 느낌처럼 형님은 그때 손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지 말라고, 형이 무섭다고. 저는 형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님은 제 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또 놓아야 할 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손은 제 손가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119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아기는 경찰서로 가고 그곳에서 보육원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기를 제가 돌볼 수 있을까? 저는 아기를 돌보는 법도 모르고요. 돈도 넉넉하지 않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오갔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고요.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이 천천히 떠졌고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기의 눈은 맑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사로잡혔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을 잃은 날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아기를 지키겠다고.
신고는 내일 해도 늦지 않다고 아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아기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기는 기분이 좋은 듯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입힐 옷이 없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제 옷장을 뒤졌지만 아기에게 맞는 옷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 티셔츠를 찢어서 아기를 감쌌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플 거라는 것을 당황했습니다. 아기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분유가 필요했지만 집에는 분유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쓸었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서 죽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곧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아기는 배가 불렀는지 다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이불 위에 눕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다시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 그리고 J라는 이니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펜던트는 아기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펜던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 아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을 간병할 때처럼 밤새 깨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는 따뜻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아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고요. 그때마다 아기를 돌봤습니다. 미음을 먹이고 수건으로 감싸주고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형님을 간병할 때는 슬픔뿐이었습니다. 형님은 점점 약해지셨고 결국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제 품에서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금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금자 선생님은 읍내에서 오랫동안 상업고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셔서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저와는 이웃이었고 가끔 가게에 들러 국수를 드시곤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채셨습니다.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기도 전에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방으로 가서 아기를 발견하셨습니다. 아기는 이불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폭설 속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 버스 정류장 벤치 아래에 있었던 것, 포대기와 메모, 그리고 펜던트까지.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아기는 선생님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아기를 달래주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동정, 걱정,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기를 보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은 같이 생각해요. 죽게 두고 생각하면 그건 평생 따라와요.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살린 건 잘한 일이에요. 지금은 신고보다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먼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데우고 보일러를 더 트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분유와 기저귀, 아기 옷을 가져오셨습니다. 제 딸이 쓰던 거예요. 이제 커서 필요 없어졌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선생님의 손길을 따라했습니다. 마치 1980년대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시던 그 손길처럼. 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보가 사람을 돌보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아기는 배가 부르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게 물으셨습니다. 만복 씨, 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복 씨, 당신은 이미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어요. 내일 같이 동사무소에 가요.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요.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일어나 문을 여셨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복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행운이에요. 당신을 만난 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새봄. 봄처럼 다시 살아나라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형님이 병상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보가,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며 사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선생님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사실을 신고했고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했습니다.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임시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부모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단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경찰에 보여주었지만 경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계속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자주 들러 도와주셨고요.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요람을 놓고 아기를 돌보며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아기를 보며 웃었고 어떤 손님들은 아기용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새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새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봄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새봄아, 넌 내 딸이야. 새봄이는 웃었습니다. 새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새봄이를 지키겠다고. 새봄이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마치 형님이 제게 주셨던 마지막 선물처럼 새봄이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렸습니다. 형님은 그 눈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보가, 눈은 모든 걸 덮어주잖아. 그리고 봄이 오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새봄이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저희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새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새봄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요. 옹알이도 늘어났습니다. 매일 새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내고 새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새봄이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놀이매트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요. 새봄이는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손님들은 새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새봄이에게 말을 걸었고요. 어떤 손님들은 장난감을 사다 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새봄이의 부모가 언젠가 나타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세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이는 법적으로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오금자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입양을 권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도 딸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미 세봄이의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체인점 국수 가게였습니다. 간판은 크고 화려했고요. 가격은 제 가게보다 훨씬 쌌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새 가게로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제 가게에는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은 반 이상 비어 있었고요. 저녁에는 더 한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게 수입이 줄면 세봄이를 돌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밤에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자는 점점 커졌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1997년 IMF 때 형님 가게가 어려웠던 그때처럼. 형님은 그때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혼자 마당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이 사라지는 거였고, 희망이 무너지는 거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세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봄이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슬퍼요? 세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세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을. 세봄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세봄이를 계속 돌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게 그림이었고요.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 메뉴. 세봄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세봄이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가게는 다른 가게랑 달라요. 우리 가게는 따뜻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세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양이 많으면 남겨요. 그래서 작은 그릇으로 주면 어때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싸게 하고요. 세봄이의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봄아,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세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양이 많아서 남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봄이를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 형님이 처음 가게를 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처럼 어머니는 그때 형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는 손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손님이 원하는 걸 주면 된다고. 어머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찌개에 나무를 찌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좌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은 늘 시리다고 하셨지만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셨습니다. 이 집은 고사리를 좋아하고 저 집은 도라지를 찾는다고 그렇게 손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봄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그릇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효도 메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양은 절반이었고요. 가격도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손글씨로 메뉴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그릇으로 편하게 드세요. 세봄이가 그림도 그려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국수를 드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색연필로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고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메뉴판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고? 작은 그릇도 있네. 아이고 좋네. 우리 나이에 많이 먹으면 체하는데. 할머니는 작은 그릇 메밀국수를 드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노인을 생각해주는 집은 처음이라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손은 제 어머니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에서, 교회에서 만복인의 가게는 노인들을 생각한다고. 한 달 후 가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 찼고요. 젊은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효도 메뉴를 보고 감동했다며 SNS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세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세봄아, 내가 우리 가게 살렸네. 세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990년대 형님이 병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보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 살리며 사는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세봄이가 저를 살렸고 저도 세봄이를 살렸습니다. 서로를 살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금자 선생님이 들르셨습니다. 만복 씨, 가게 잘 되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세봄이를 보셨습니다. 세봄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요. 목에는 은행잎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펜던트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만복 씨, 저 펜던트 세봄이가 발견됐을 때부터 있던 거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대기 안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펜던트를 더 자세히 보셨습니다. 제이라는 각인, 어디서 봤는데? 선생님은 중얼거리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오래전에요. 선생님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세봄이의 부모를 찾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세봄이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만복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봄이의 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세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세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봄이를 지키겠다고. 세봄이는 제 딸입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밤새 열째고 울음 달래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형님을 간병하던 그 10년이 저와 형님을 진짜 형제로 만든 것처럼 형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16살에 가장이 되셨습니다. 형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형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셨고 밤 10시에 집에 오셨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형님께 미안했습니다. 형님도 공부하고 싶으실 텐데 저 때문에 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보가, 내가 공부하는 게 형 꿈이야. 내가 성공하면 형도 성공하는 거야. 피보다 더 진한 건 함께 버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봄이와 저도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버텼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상자를 열고 있다는 것을. 그 상자 안에는 세봄이와 똑같은 은행잎 펜던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세봄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세봄이를 읍내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세봄이는 학교 생활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선생님들도 세봄이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이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봄이는 숫자에 유난히 뛰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산수는 너무 쉬웠고요. 세봄이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세봄이의 재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숫자 감각이 뛰어나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빠르다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세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금자 선생님은 제게 조언하셨습니다. 만복 씨, 세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다양한 경험도 시켜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봄이를 위해 책을 사주었고요. 주말에는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세봄이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수학 관련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마치 1970년대 가난한 집 아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우던 그 시절처럼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언젠가 서울에 가서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병드시면서 그 꿈은 접었습니다. 이제 세봄이가 제 꿈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날, 저는 가방 속에 책 몇 권을 넣고 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형님 병수발 10년 동안 그 책들은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지금 그 책들을 세봄이가 읽고 있습니다. 한편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들깻잎 냉수 제비는 여름 한정 메뉴로 큰 인기를 끌었고요. 가을에는 다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세봄이는 종종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은 세봄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세봄이에게 사탕을 주었고요. 어떤 손님들은 세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봄이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했고요. 그들의 취향도 외웠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주문을 하려는데 세봄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수제비 드셨잖아요. 오늘도 수제비 드실래요? 세봄이는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날 기억하는구나. 그래, 수제비가 더 좋지. 저는 세봄이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봄이는 손님들을 기억했고요. 그들의 취향도 파악했습니다. 세봄이가 단순히 숫자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스름 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계산했지만 여전히 틀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세봄이가 다가왔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틀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세봄이는 손가락으로 장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요. 5,000원을 1,000원으로 적었어요.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놀라며 세봄이를 안았습니다. 세봄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세봄이는 웃었습니다. 세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세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치 1980년대 형님이 제가 서울 회사에 취직했을 때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표정처럼 형님은 그날 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만복이가 서울 가서 큰 회사 다닌다고. 저는 그날 형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님은 동네 슈퍼 앞에서 소주 한 병을 사시며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만복이가 서울에서 월급쟁이 된다고. 이제 우리 집안도 일어나는 거라고. 그때 형님 얼굴에는 주름 사이사이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세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할 겁니다. 세봄이는 언젠가 물을 겁니다. 제 진짜 엄마 아빠는 누구냐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금자 선생님은 제게 조언하셨습니다. 만복 씨, 세봄이가 물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거짓말은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왜 엄마가 없어요? 멈칫했습니다. 세봄이를 쳐다봤습니다. 세봄이의 눈은 순수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봄아, 너한테는 엄마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 세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망설였습니다. 세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저씨가 모르겠어. 하지만 아저씨가 세봄이 아빠가 되어줄게. 세봄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봄이를 꽉 안았습니다. 마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님은 그날 밤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셨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보가, 너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 누군가를 돌볼 기회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세봄이를 안고 있는 이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저희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가게 안은 선풍기를 틀어도 후덥지근했고요. 손님들은 땀을 닦으며 냉수제비를 드셨습니다. 세봄이는 방학을 맞아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습니다. 저는 세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체인점 국수 가게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고요. 주차장까지 있었습니다. 가격은 더 싸졌고 메뉴는 더 다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들깻잎 냉수제비로 살아난 가게가 다시 위기를 맞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고요. 저녁에는 더 한산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1998년 IMF 때 형님 가게가 문을 닫을 뻔했던 그때처럼. 형님은 그때 밤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만보가 장사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세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봄이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힘들어 보여요? 저는 세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세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을. 세봄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세봄이를 계속 돌볼 수 있을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게 그림이었고요.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 메뉴. 저는 세봄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세봄이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가게는 다른 가게랑 달라요. 우리 가게는 따뜻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양이 많으면 남겨요. 그래서 작은 그릇으로 주면 어때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싸게 하고요. 저는 세봄이의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봄아,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세봄이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양이 많아서 남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세봄이를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 형님이 처음 가게를 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처럼 장사는 손님 마음을 읽는 거야. 손님이 원하는 걸 주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봄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그릇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효도 메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양은 절반이었고요. 가격도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손글씨로 메뉴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그릇으로 편하게 드세요. 세봄이가 그림도 그려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국수를 드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고? 작은 그릇도 있네. 아이고 좋네. 우리 나이에 많이 먹으면 체하는데.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에서,
교회에서 만복인의 가게는 노인들을 생각한다고요. 한 달 후 가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 찼고요. 젊은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효도 메뉴를 보고 감동했다며 SNS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세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세봄아, 내가 또 우리 가게 살렸네. 세봄이는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금자 선생님이 들르셨습니다. 만복 씨, 가게 잘 되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세봄이를 보셨습니다. 세봄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요. 목에는 은행잎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펜던트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만복 씨, 저 펜던트 세봄이가 발견됐을 때부터 있던 거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대기 안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펜던트를 더 자세히 보셨습니다. 제이라는 각인 어디서 봤는데? 선생님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오래전에요. 선생님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세봄이의 부모를 찾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세봄이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만복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봄이의 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세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봄이를 지키겠다고. 세봄이는 제 딸입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밤새 열째고 울음 달래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형님을 간병하던 그 10년이 저와 형님을 진짜 형제로 만든 것처럼 피보다 더 진한 건 함께 버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상자를 열고 있다는 것을. 그 상자 안에는 세봄이와 똑같은 은행잎 펜던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정우진은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한. 8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하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계곡에서 찍은 사진. 하은은 웃고 있었고 우진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여기서 살자. 조용하고 좋잖아. 하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 어머니의 반대, 현실의 벽.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우진은 상자 밑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제이라는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펜던트는 하은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공예를 좋아했고요. 직접 은세공을 배워서 만들었습니다.
우진아, 이거 봐. 제이는 융의 제이야. 너를 위해 만들었어.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우진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은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거 만들었어. 우리 커플 펜던트야. 우진은 펜던트를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하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은아, 지금은 안 돼. 회사 일도 있고 어머니도. 우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의 어머니 강현실이 하은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우진이랑은 안 돼요. 신분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어머니는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조용히 정리하세요. 하은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은은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나 아기를 지킬 거야.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은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하은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키울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은이 겨울 산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진은 하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하은의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요? 하은이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하은의 가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 무슨 아기요? 하은이는 혼자였어요. 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하은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진은 아기가 유산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 편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우진은 펜던트를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기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하은이 어딘가에 아기를 남긴 건 아닐까? 우진은 조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도현 씨, 부탁이 있습니다. 김도현은 전직 기자 출신 민간 조사원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8년 전 하은의 일, 임신 사실, 그리고 사라진 아기. 도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도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현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읍내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의 겨울, 어떤 젊은 여자가 배를 안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눈이 많이 왔었지. 도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뒤로 못 봤어요. 도현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7년 전 겨울, 장만복이란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아기를 발견했대요. 도현은 즉시 장만복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만복인의 메밀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국수를 만들고 있었고요.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도현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정 대표님 찾았습니다. 강원도 읍내에 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펜던트는 하은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 딸인가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8년 동안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하은이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내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아이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8년 동안의 빚을 갚겠다고. 우진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아이는 행복할까? 아이는 저를 받아들일까? 우진은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가까웠습니다. 우진은 만복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차에서 내려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기로. 우진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우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하은과 똑같은 눈동자였습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 세봄이 맞습니까? 만복은 멈칫했습니다.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얘기합시다. 우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복은 영업 중 팻말을 영업 종료로 뒤집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두 남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세봄이는 옆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복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봄이 아버지라니요. 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하은과의 일, 임신 사실, 사고, 그리고 최근 조사. 만복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과 세봄이가 가진 펜던트가 똑같습니다. 제 옛 연인이 만든 겁니다. 만복은 펜던트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만복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짜 확인을요. 만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와서? 7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밤새 열째고, 울음 달래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만복은 비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한 거 아닙니까?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복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다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가 뭐라고 피가 뭐가 중요합니까? 7년 동안 저는 세봄이 아빠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아빠였습니다. 우진은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형님이 병상에서 우시던 그 모습처럼. 만복아, 나 죽으면 너 혼자 남는데.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형님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전 괜찮아요. 형님이 살아만 계시면 돼요. 하지만 형님은 결국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봄이가 왔습니다. 세봄이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세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세봄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제가 사랑했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지만 저도 제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8년 동안 몰랐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을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봄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세봄이가 원하지 않으면 당신은 물러나야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세봄이에게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충격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고요. 세봄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른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만복은 세봄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만복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봄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세봄아, 아저씨가 널 지킬 수 있을까? 속삭였습니다. 세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만복은 세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마치 7년 전 눈 속에서 처음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처럼.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복과 우진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 확인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만복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이에요. 우진은 울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가 7년의 시간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만복은 세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세봄아, 아저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세봄이는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만복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세봄아, 너한테 진짜 아빠가 있어. 그분이 너를 만나고 싶어해. 세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아빠요? 그럼 아저씨는요? 만복은 세봄이를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세봄이 아저씨야. 하지만 진짜 아빠도 있어. 세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만복은 세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저씨는 괜찮아. 며칠 후 세봄이와 우진이 만났습니다. 공원에서였습니다. 만복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진은 세봄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봄아, 나는 내 아빠야. 세봄이는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이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우진은 무릎을 꿇고 세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세봄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세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늦었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8년의 부재를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만복이 세봄이 옆에 앉았습니다. 세봄아, 이분은 너를 정말 사랑해. 다만 늦게 알았을 뿐이야. 세봄이는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둘 다 제 아빠예요? 만복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둘 다 내 아빠야. 세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행복하네요. 아빠가 2명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세봄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만복은 반대했습니다. 세봄이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왜 옮겨야 합니까? 우진은 설득했습니다. 세봄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두 남자는 대립했습니다. 세봄이의 미래를 놓고 오금자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세봄이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봄이 마음이에요. 세봄이에게 물어보세요. 세봄이가 뭘 원하는지요. 만복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랑 여기 있고 싶어요. 친구들도 있고 가게도 좋아요. 만복은 안도했습니다. 우진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도 보고 싶어요.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결국 두 사람은 합의했습니다. 세봄이는 만복과 함께 살되 우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요. 방학 때는 서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만복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세봄이를 부탁합니다.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세봄이를 키워주셔서요.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세봄이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봄이는 이제 두 아빠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에는 만복과 함께 읍내에서 살았고요. 주말에는 우진이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세봄이는 우진을 아저씨라고 불렀고요. 우진은 세봄이에게 선물을 사주며 마음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세봄이는 우진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세봄이는 우진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만복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세봄이가 우진에게 마음을 열수록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금자 선생님은 만복을 위로했습니다. 만복 씨, 괜찮아요. 세봄이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복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봄이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선생님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봄이는 당신 딸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건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세봄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봄아, 서울 가서 아빠랑 같이 지내자. 좋은 학원도 다니고 재미있는 곳도 많이 가고. 세봄이는 설렜습니다. 정말요? 서울이요? 우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서 지내자. 만복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봄이의 행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복은 세봄이의 짐을 쌌습니다. 옷, 책, 장난감 하나하나 챙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치 1990년대 형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짐을 싸던 그때처럼. 형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만복아, 울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형님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만복은 세봄이도 그럴까봐 두려웠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만복은 세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봄아, 서울 가서 재미있게 놀아. 만복이 말했습니다. 세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요. 만복은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가게 지켜야지. 세봄이가 돌아왔을 때 맛있는 국수 해줄 거야. 세봄이는 만복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저 금방 올게요. 약속. 만복은 세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세봄이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복은 현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세봄이는 만복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만복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세봄아, 조심히 가. 차가 떠났습니다. 만복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만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봄이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장난감 상자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세봄이는 없었습니다. 만복은 세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서 세봄이 냄새가 났습니다. 만복은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형님이 돌아가신 날 형님 침대에 앉아 울던 그때처럼. 형님, 저 또 혼자 남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만복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세봄이 없는 가게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요람은 그대로 있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요람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세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세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세봄이요. 세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봄아, 잘 지내니? 네. 서울 정말 좋아요. 큰 건물도 많고 학원도 재미있어요. 만복은 웃었습니다. 슬픔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밥은 잘 먹고? 네.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만복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봄이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진이라는 것이. 아저씨, 보고 싶어요. 세봄이가 말했습니다. 만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도 보고 싶어. 곧 보자네.
방학 끝나면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복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사고에 대해서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원 김도현에게 다시 의뢰했습니다. 도현 씨, 하은의 사고를 다시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현은 8년 전 사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하은 주변에 누군가 있었다는 목격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은 공식 기록에 없었습니다. 도현은 당시 목격자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이었고요. 8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여자가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차가 따라오고 있었고요. 도현은 기록했습니다. 그 차 어떤 차였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싼 차였던 것 같아요. 도현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우진의 어머니 강현실이 민간 조사업체를 고용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은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현은 당시 조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한 명, 당시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임신한 여자요. 감시하라고 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도현은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감시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 뭔가 잘못됐어요. 그 여자가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뒤쫓았는데 그 여자가 눈길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도현은 모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강현실이 하은을 감시했고요. 하은은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압박과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은폐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도현은 우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우진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진은 소리쳤습니다. 강현실은 침착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니? 하은을 감시했잖아요. 하은이 죽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강현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킨 거야.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 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겁니까? 제 딸의 엄마를. 강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그 여자가 알아서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우진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우진은 돌아섰습니다. 강현실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어디 가니? 하지만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강현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감시와 압박, 증거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현실은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우진은 만복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하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범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진은 울었습니다. 만복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범이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세범이에게 필요합니다.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세범이를
위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세봄이는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숫자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재능이 꽃을 피운 겁니다. 하지만 과장된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며 차근차근 자기 길을 걸어간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세봄이는 두 아빠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만복과 우진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방학 때는 읍내에서, 학기 중에는 서울에서 세봄이는 두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세봄이는 만복을 아빠라고 불렀고요. 우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봄이의 아빠였습니다. 만복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세봄이가 돌아올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효도. 메뉴는 읍내 명물이 되었고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가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큰 게 좋은 건 아니야. 작아도 따뜻하면 되는 거지. 만복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1980년대 형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만복아, 장사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우진은 회사를 키웠습니다. 물류회사는 이제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돈보다 세봄이를 우선시했습니다. 세봄이 학교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했고요. 세봄이가 아플 때는 회사 일을 미루고 병원에 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진은 하은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은아, 세봄이 잘 크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진은 하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꽃을 놓고 갔습니다. 오금자 선생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독서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선생님은 세봄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봄아, 넌 정말 잘 자랐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봄이는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빠를 도와주셔서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빠가 대단한 거지. 너를 살리고 너를 키운 거야. 세봄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만복과 우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세봄이를 바라봤습니다. 세봄이는 졸업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봄아, 축하해.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세봄아, 자랑스럽다. 우진도 소리쳤습니다. 세봄이는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아버지, 고마워요.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울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형님이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우셨던 것처럼 만복아, 너 정말 대단하다. 형이 자랑스럽다.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봄이를 보며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봄아, 너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세봄이는 서울의 한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세봄이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큰 회사보다 사람을 대하는 회사가 좋아요. 세봄이는 말했습니다. 만복은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중요한 거지. 세봄이는 서울에서 일했지만 자주 읍내에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만복을 찾아왔고요.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봄이는 이제 30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세봄이는 휴가를 내고
읍내로 내려왔습니다. 만복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봄이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봄아. 세봄이는 웃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만복은 앞치마를 벗고 세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언제 왔어? 방금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가게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세봄이는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역시 아빠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만복은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세봄이는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 사실은요. 저 여기 돌아올까 해요. 서울 생활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만복은 놀랐습니다. 여기로? 왜? 서울에서 잘하고 있잖아. 세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집이에요. 아빠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그리고요, 아빠 가게 물려받고 싶어요.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만복은 세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세봄아, 정말 고맙다. 며칠 후 우진도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복이 만든 메밀국수, 우진이 가져온 와인, 세봄이가 만든 샐러드.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우진은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만복 씨, 감사합니다. 세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세봄이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세봄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만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25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가족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버틴 시간이 가족이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얼음장 같던 병실 바닥에서 형님을 간병하던 그 밤들이 2000년대 눈보라 속에서 세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봄이는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복인의 메밀국수라는 간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대째 윤세봄. 저는 이제 가게 뒤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아, 세봄이 아버지.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세봄이 아빠입니다. 우진도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가끔 가게에 들러 세봄이를 돕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어느 날 세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한 적 없어요? 저를 키운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단 한 번도 없었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세봄이는 울었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세봄아. 봄날 오후 가게 마당에서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습니다. 세봄이는 웃고 우진은 이야기하고 저는 듣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다. 누가 가족이냐고요? 함께 버틴 시간이 가족이고요.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장만복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세봄이와 우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봄아, 고마웠어. 너를 만나서. 세봄이는 울었습니다. 아빠,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살려줘서. 저는 세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이 보였습니다. 만보가 잘 왔다. 수고 많았어. 형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형님, 저 잘 살았죠?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훌륭한 아빠였어. 제 장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읍내 사람들, 가게 단골 손님들, 오금자 선생님 모두 저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세봄이는 제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제게 세상을 주셨어요. 저는 아빠처럼 살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아빠,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세봄이는 울었습니다. 우진은 세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만복인의 메밀국수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세봄이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국수를 만듭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세봄아, 오늘도 국수 맛있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세봄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게 한쪽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만복이 아재 1972-2035 사랑으로 사람을 살린 아빠. 그 아래에는 작은 편지가 있습니다. 세봄이가 쓴 편지입니다.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영원히 누가 가족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버틴 그 시간이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세봄이를 살렸고, 세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